안녕하세요. 알찬 방송 그리고 밝은 방송 여러분과 함께하는 최후의 오크의 경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후의 오크입니다. 여러 경제 유튜브 채널들도 있고 여러분이 보시는 방송도 있고 할 텐데 다들 굉장히 여러분이 바쁘게 살아가는 동안 빨리빨리 듣기 좋은 단편적인 얘기들 많이 할 겁니다. 하지만 제 영상은 일단 많이 길죠. 새로 어떻게 클릭해서 덤비기도 힘들고요. 하지만 일단 시간을 내서 출퇴근길이나 아니면 이제 좀 남는 시간에 귀에다 이어폰을 꽂고 라디오를 들으시는 것처럼 쭉 들어가시다 보면 그렇죠.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왜 그럽니까? 그건 바로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얘기인데 그 얘기가 참으로 그럴듯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재정적인 면이나 아니면 인생에서 남들의 말을 듣고 허비하기 쉬운 자기 인생의 소중한 시간들을 진짜 이 세상을 몰고 가는 큰 흐름과 조류의 밑에 숨은 진짜 방향을 보고 자기 인생의 키를 조타수를 제대로 잡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방송이 아닐까. 오늘 갑자기 혼자 또 기분이 좋아지면서 혼자 스스로를 셀프 칭찬하고 싶네요. 오늘 사우디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제가 사우디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번 블로그 글하고 영상에서 여러 번 아주 심도 있게 다룬다는 거를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할 사우디 얘기는 정말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거 왜 재미있냐면 언론에서 나오는 얘기는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는 얘기예요.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런데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정말 드라마 뺨칩니다. 오늘 한번 시간을 가져서 한번 들어보시죠. 일단 요새 뉴스에 보면 어제랑 뉴스 보신 분들 알겠지만 이런 기사들 나와요. 미국의 패배, 전쟁을 이긴 사우디. 이게 뭡니까? 바로 작년에 바이든하고 빈살만하고 서로 좀 잘해보자 하고 가면서 주먹 인사까지 코로나 주먹 인사까지 나눴는데도 아주 그냥 냉대를 했죠. 빈살만이 대놓고 난 세상에 무서운 게 없어. 어디서 이빨 빠진 호랑이 미국이 와가지고 그러면서 결국은 유가를 안정시키겠다는 바이든을 굉장히 면박 주고 그리고 대놓고 점점 처음엔 좀 눈치를 보긴 했지만 지금도 좀 눈치를 보고는 있지만 그래도 물밑에서 거의 확실하게 이제는 러시아와 중국과 손을 잡고 그쪽으로 붙어버렸죠. 중국하고 이제 경제 협력을 하고 그래서 중국은 사실 지금 사우디가 그 누구보다도 중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내수도 안 살아나 밖에 수출도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경기 침체가 오면서 그렇게 안 일어나 하는데 믿고 갈 건 사우디밖에 없다. 사우디와 협력해서 온갖 경제 프로젝트 오일머니를 이용해서 제가 그래서 사실은 사우디가 굉장히 중요하다. 중국한테 얘기를 드렸었고요. 그런데 이번에 토니 블링컨부터 해서 다시 사우디한테 손 내밀면서 가가지고 우리가 잘못했다. 앞으로 인플레가 잘 안 잡히는데 유가는 지금 최하로 떨어지긴 했지만 다시 또 유가가 오르고 하면 우리가 너무 힘들다. 인플레 안 잡혀서 내년에 선거도 있는데 그러니까 좀 잘 좀 해주세요 왕자님 하고 화해하러 갔다. 그래서 이렇게 미국의 패배다 이런 기사들 나오는데요. 절대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이제 이 밑에 숨어있는 정말로 아주 삼국지 수호전보다도 재밌는 얘기를 들어보시죠. 중국이 기름값보다 무섭다. 사우디에 다시 구해야 하는 미국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어제까지 뉴스입니다. 그래서 지난 6월 오펙 회의에서 얼마 전에 있던 이번 달 6월달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사우디가 뭘 내놨냐면 다른 나라가 안 하더라도 우리 사우디 혼자서라도 독자 감산을 하겠다. 유가가 더 이상 떨어지는 걸 방관 못 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유가를
어떻게든 앞으로 더 올릴 수도 있다 하는 거 봐서 그런 느낌을 주니까 미국이 부랴부랴 달려가서 아이고 우리 기름 왕자님 왜 그러세요 이런 식으로 언론들을 이해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더 복잡한 내면인데 이 바로 어제 주말 사이에 일어났던 이 일들 아직 모든 결과가 다 나오진 않았어요. 오늘 내일 나올 것 같은데요. 바로 이런 일들은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가 살펴보죠. 이 첫 단추는 어디입니까? 바로 이겁니다. 이거 보이시나요? 이 사우디에 이게 무슨 30cm 자도 아니고 큰 이 강목을 하나 갖다 놨네요. 하나의 선을 그어놨죠. 라인입니다. 라인. 비전 2030이라고 해서 사우디의 빈살만 왕자가 지금까지 기름만 팔아먹던 시대는 지났다. 앞으로는 우리는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해서 어떻게 변할 건데 지들이 뭐 해놓은 게 있어야지. 사실 뭐 돈만 벌어 왔지 뭐 별거 없잖아요. 아직도 뭐 전제정치 왕정 사회이고 그러니까 가장 이럴 때 만만한 게 뭡니까? 전 세계 돈 있는 애들 다 와서 우리 사우디 자체 안에서 자기들이 뭐 중공업하고 뭐 하고 뭐 그런 거 좀 지금까지 해본 적도 없고 하니까 돈 있는 애들 다 와서 우리가 여기서 최대한 지원해 줄 테니까 여기 다 모여가지고 금융사업도 하고 뭔 사업도 하고 여기서 다 해. 앞으로는 뭐 최첨단 뭐 IT 반도체 저기 뭐 인공지능 시대라며 그거 다 우리 사우디 와서 하면 우리가 다 지원 싹 해주고 행정적으로 법인세 싹 깎아주고 모든 걸 다 할 테니까 여기 다 모여서 어떤 그런 최첨단 산업과 금융의 허브를 만들어라. 사우디를 다 여기 이사 와서 우리 동네 좀 살려내라 하는 거죠. 돈만 많은데 뭐 실질적인 뭐 기술은 없는 나라들이 다 이런 겁니다. 그런 걸 노리죠. 사실은 사우디가 한 게 아니라 원래 아랍에미레이트에서 두바이가 먼저 그걸 한 거죠. 빈살만이 이제 지기 위해서 자기도 하겠다고 하면서 아랍에미레이트 그 두바이에 얼마나 그 높은 그 막 빌딩들과 뭐 사막 한가운데 뭐 대단한 거 많이 했습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거창하게 해야 사람들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전문가들도 보고 아니 이게 가능하기나 해? 10년 안에? 과연 이게 될까? 건축학자들도 모여서 말할 정도로 비전 2030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뭐 도시 여러 개를 계획을 세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더 라인이었죠. 모든 것의 시작은 그래서 바로 네옴시티였다는 겁니다. 비전 2030이지만 우리한테 이제 익숙한 단어로 해보자고요. 네옴시티. 네옴시티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빈살만이 우리나라에 방문해가지고 이제 뭐 우리나라한테 어마어마한 경제 협력을 요구한다. 이제 대한민국 대박 날 거다. 오일머니가 받쳐주니까 하는 기사가 나온 게 작년 12월 초입니다. 그때 제 블로그에 제가 유튜브 시작하기 전이지만 독자분께서 한 분이 누군가가 질문을 해주셨었죠. 아마 그분이 제 기억으로는 그때 부동산 카페 활동을 열심히 하셨던 것 같은데 바로 이제 뭐 그 네옴시티하고 관련된 우리나라 뭐 건설주나 뭐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뭐 부동산이 뭐 다시 살아날 거냐 해서 또 자칭 전문가라는 여러분들 호주머니 코 묻은 돈 털어가려는 사람들이 사방 증권방송이나 아니면 카페에서 이제 자기들이 뭐 썰을 풀었겠죠.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부동산 카페나 주식 카페도 뭐 들썩들썩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이제 네옴시티에 대해서 어떻게 보냐 뻔히 좋은 소리 안 나올 거 하면서 저한테 물어보셨겠죠.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바로 글을 하나 썼었죠. 작년 12월 7일 글인데요. 아주 잘 쓴 기사가 하나 있어서 그거 하나 갖고 오면서 제 생각을 거기다 첨부를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우려했던 건 바로 이겁니다. 그때 보니까 분위기가 이제 모처럼 국내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죽어가던 부동산 시장에서 이제 새롭고 신선한 각성제가 되면서 당장 이제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들이 다 나서가지고 네옴시티 프로젝트하고 우리 기업들 간의 어마어마한 협력 관계, MOU 협약 앞으로 이제 돈 벌 일 만남부터 중동 사우디 가서 그리고 그런 비전을 찬양하고 띄우는데 어마어마하게 열을 올렸죠. 그 당시에 이제 정치적으로도 우리나라가 작년 내내 이제 국제 외교에서 굉장히 좀 죽을 썼죠. 그래서 이제 좋은 소식도 좀 전해주고 싶고 정권에서 그런 것들이 좀 그리고 이제 부동산 그쪽 마피아 분들도 다시 좀 살리고 싶은 어떤 국제적인 호재가 목말라 하던 차에 마침 좋았죠. 그래서 아주 분위기 어마어마하게 띄워줬어요 그때. 뭐 빈살만이
우리나라에 직접 온다. 뭐 호텔 하나 통째로 빌려고 수행원이 뭐 몇백 명, 몇천 명, 헬스기구도 갖고인데 뭐 하루 이틀 쉬는데, 근데 또 한국에만 있고 옆 나라 일본은 안 간대. 바로 돌아갔대. 야, 역시 우리나라 얼마나 중요하게 보면 일본은 참 닥쳤던 뭐 됐네. 그런 식으로 아주 그런 걸 뭐라고 하나요? 국뽕이라고 하나요? 국뽕 기사들이 판을 쳤죠. 제가 그때 우려했던 내용은 이겁니다. 독이 든 사과다. 이거는 조심해야 된다. 왜냐면 길게 뭐 일일이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혹시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아주 짧게 대충 간략하게 얘기해 보면, 빈살만이라는 황태자가 우리 왕자님이 원래 갑작스레 지명된 후계자였고, 그래서 왕족들 사이에서 입지가 없어요. 그러면 자기 입지를 보다 더 탄탄히 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거는 뭐 역사적으로 방법은 딱 두 개죠. 첫 번째는 상대파들을 다 숙청하는 거죠. 그래서 빈살만이 거의 들어오고 나서 자기를 비난하거나 자기 반대 세력들, 왕정 안에서도 그거를 거의 뭐 북한의 김정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아주 잔혹한 방법들을 해서, 심지어 외국의 망명에 있는 그런 애들까지 찾아가서 다 막 절단 내고, 그냥 사지 절단 내고, 그 비인간적인 행동들, 그런 것 때문에 미국하고부터 척을 바이든이 쟤는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아주 못된 놈이야, 그렇게 욕을 한 거였죠. 그리고 두 번째는 국민들의 지지를 자기한테 몽땅 몰아오기 위해서는 스타가 돼야 됩니다. 그 어마어마한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들을 내 나라를 이렇게 바꾸겠다 하면서 몰고 가는 거죠. 그래서 비전 2030이 나온 겁니다. 실제 지금 중동 지역의 모든 국가들이 겪는 잠재적인 어떤 불안이 뭡니까? 예전에 이라크 왕족이 했던 얘기. 우리 아버지 세대는 낙타를 타고 다니셨지만 나는 오일머니의 힘으로 벤츠를 타고 다녔다. 그런데 아무래도 우리 손자 세대는 다시 낙타를 타고 다닐 것 같다. 오일의 시대가 끝나갔는데 자기들은 사실 오일 빼면은 나라가 먹고 사는 게 없습니다. 불안하다 이거죠. 빨리 전체 나라가 변해야겠다. 근데 나라 변하는 게 말처럼 쉽습니까? 평생 오일머니의 힘으로 먹고 사고 배 두드리면서 등 따숩게, 그거에 지금 다 익숙해진 그 나라 국민들이 어디 우리 동북아시아 나라들처럼 날마다 열심히 출근해가지고 그 뜨뜻더운 나라에서 열심히 일하고 뭐 밤새 근무하고 뭐 그럴 것 같아요? 책임감 있게? 결국은 이런 비전 2030을 통해서 딴 나라 애들 와서 우리나라에서 좀 일 좀 해줘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세금 내고 뭐 해라 하고죠. 그래서 사실 빈살만의 모습은 사실 예전 이집트의 파라오 왕하고 비슷합니다. 막강한 지도자. 사실은 뭐 예전 러시아의 푸틴하고 비슷한 거죠. 국민들의 인기를 받으면서 반대파는 무자비하게 숙청하고 자기 마음대로 어떤 왕족이니까요. 또 그래서 결국 국민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많은 지지도를 얻기 위해서 내놓은 비전이 바로 비전 2030인데, 한마디로 이건 뭐냐? 아랍에미레이트의 두바이가 했던 것처럼 사우디에든 그거보다 훨씬 더 큰 두바이를 만들어 가겠다는 겁니다. 즉 사막의 첨단 도시와 경제 허브를 만들어 가겠다. 그런데 이게 왜 저는 독이 든 사과라고 보냐? 우리나라에 온 빈살만을 좋아할 만한 일은 아니다. 그때 왜 봤냐면 제가 얘기하기를, 한참 공사가 잘 되다가도 중간에 각종 변수로 공사 기한이 늦어지는 건 일상다반사입니다. 사업을 하면 그러죠. 또 계획에 차질이 생겨갖고 공사가 중단되기도 하면서 사업이 백지화까지는 아니어도 중간에 이렇게 조정이 될 때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는 누가 먹습니까? 그 손해는 이 계약 조건을 보면 절대 어떤 나라도 멍청하게 절대 사우디 측이 다 부담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죠? 공사를 진행하게 될 우리 업체도, 우리 기업들도 이러한 손해가 생길 때는 같이 부담해야 하고, 애초에 계약 조건에 따라서는 잘못하면 공사를 시행하는 우리나라 기업이 혼자서 다 덤터기를 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죠? 지금 뭐 아파트 올라가는 거 보십시오. 우리나라 시절 좋을 때는 뭐 재건축이고 뭐고 아파트 올라가는 거고 뭐 다들 뭐 서로 못해서는 알리죠. 서로 돈 버니까요. 그런데 요즘같이 전 세계의 고금리, 고물가, 원자재 값이 확 올라가는데 부동산 경기는 떨어지고 내외적으로 인플레와 함께 경기가 침체가 되면서 문제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공사 올라가다가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오르게 되고 공사 기한이 굉장히 지연됩니다. 여러 가지 공급망 문제 때문에. 그런데 아파트가 그렇게 지어놔도 미분양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중간에 갑자기 시행사가 나 이거 뭐 어마어마한 위약금을 물더라도 난 못하겠어 하고 손 터는 게 없어서 손해만 보고 손 털기도 했고요. 아니면은 재건축 같으면 조합원들한테 건축비가 훨씬 더 많이 드니까 몇천억 원 더 다시 더 주지 않으면 우리 공사 못하겠어 하고 쌈이 붙죠. 그 재건축 조합이 싸우되고 이 시공사가 우리나라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 일이 생길 가능성이 많다. 왜?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가 계속 고금리 고물가 시대로 계속 가게 되는데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의 패권 다툼, 기축통화 전쟁 때문에 어떤 지정학적 갈등이 생기거나 어떤 원자재의 공급이 잘 안 되면서 이 공사가 정말로 빈살만에 야심대로 10년 안에 이거 어마어마한 거 제대로 모든 일이 다 진행이 잘 될 거라 해도 10년 안에 저걸 그대로 지을 수 있을까 하고 전 세계에 사업 좀 해봤다는 분들, 포크레인으로 땅 좀 파봤다는 분들이 다 모여가지고 네 말이 맞네, 내 말이 맞네. 유튜브만 봐도 그 당시 그랬죠? 우리나라 건축가 유명한 사람들이 나와서 이건 불가능해요. 아, 이건 할 수 있어요. 난리를 쳤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외적인 거. 그렇게 시장이 잘 나갈 때도 그렇게 너무 어마어마한 우리 빈살만 형님이 아주 그냥 배포가 워낙 커가지고 거의 뭐 사우디의 일론 머스크죠. 화성 가는 거죠 거의. 그런데 이 외부적인 환경 이 지금 뭔 큰 사업을 벌리기가 너무 힘들 때다. 그래서 지금 빅테크가 작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앞으로의 10년을 보고 인원을 줄이고 그동안은 뭐 아마존 고 뭐 애플의 무슨 애플카 해가지고 뭐 앞으로 뭐 이런 것도 하겠다 저런 것도 해야겠다 했는데 당장 돈이 안 되는 사업부는 다시 싹 없애버리고 거기 있는 인원 다 잘라버리고 지금 그러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뭔 일을 벌릴 때가 아니다 라는 거죠. 앞으로 10년 5년 동안은. 근데 사우디가 그 일을 어마어마한 일을 지금 벌리겠다. 오직 오일 머니 하나 믿고 그걸 우리가 덥석 물어야겠냐 했던 겁니다. 즉 고금리 시대와 공급망 악화로 갈수록 원활한 원자재 확보가 어려운 때에 저처럼 거대한 공사가 과연 앞으로 최소 10년 동안 아무런 장애도 없이 삐걱거리지 않고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안 하다 우리나라 당했던 게 IMF인 거 아시죠? IMF 때 모든 공사 현장이 다 멈췄습니다. 원자재값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건축자재값 공급이 안 되고 수급이 그리고 환율은 이제 막 폭등하면서 우리나라 원화 가치는 떡락하고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현금이 안 돌아서 부채 빵빵 터져서 그 지역에 굉장한 저기 유지이고 돈 좀 있고 대부분 건설업 하시는 분들이죠. 대한민국 팔도 땅에 그분들 한강 많이 갔어요. 아시죠? 나이 좀 드신 분들은 기억하시죠 그때? 그 지역에서 굉장히 유지였던 집안이고 아우 저 형님네 집 너무 잘 살아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학가죠. 가족 뿔뿔이 흩어지고 그런 거 많이들 지금 제 나이 때 분들 보고 크셨을 겁니다. 그래서 개인들도 지금은 사업을 벌릴 때가 아니고요. 그리고 이게 제가 작년 12월 초에 한 말인데 채권 시장의 유동성 위험도 이제 겨우 시작이다. 그러니까 그와 비슷한 일이 지금 이미 국내 아파트 시장만 건설 시장만 봐도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고 국제적으로도 언제든 사방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때가 지금부터 약 5년간이다. 제가 그때 써놓은 글이네요. 12월 7일에. 올해 이제 6월 됐는데 6개월 지났는데 어떻습니까? 전 세계 미국, 런던, 호주, 뭐 영국, 홍콩부터 해가지고 우리나라까지 상업용 부동산이 지금 거의 20-30% 폭락했죠. 근데 이제 아직 이 일이 터지지도 않았다고 하죠. 이 일이 터지면 어떻게 될까 보고 있죠. 하나 이제 그때보다 훨씬 더 이제 모든 건설이나 부동산 쪽이 지금 어떻습니까? 토목 사업 같은 게 지금 더 복잡해졌죠. 더 들어가는 돈이 비싸졌고 더 어디선가 신용이 터질지 지금 일촉즉발이 왔고 6개월 동안 골마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죠? 근데 이 일이 빨라야 저는 5년이라고 봐요. 근데 여기에 지금 우리가 덥석 들어간다? 10년 계약을 맺고? 글쎄요. 이게 그냥 제 그때 생각이었습니다. 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봐야죠. 꼭 제 생각에 다 맞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또 제가 그때 지적했던 게
당장은 그때 작년 12월까지만 해도 유가가 꽤 높았죠. 그런데 그와 별개로 이제 몇 년 뒤 또는 언제든 제가 여기 썼네요. 지정학적 변수가 일어나면서 어떤 식으로 또 유가가 출렁일지도 알 수 없다. 저는 10년 동안 유가나 원자재 가격은 꾸준히 오를 거라고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순탄하게 올라가진 않고 언제든 경기 침체가 오거나 신용경색으로 금융시장에 위기가 오거나 어디서 큰 지정학적 변수로 또 다른 전쟁이 빵빵 터지거나 확전이 되면은 유가가 한 번은 확 떨어질 수 있다. 그러면 그 기름 팔아가지고 번 돈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 사업이 잘 추진이 안 될 수도 있다. 손익분기점을 못 넘어서 라고 제가 작년 12월에 쓴 건데 지금 금년 상반기에 지금 중국이 리오프닝 효과가 잘 안 나게 되니까 생각보다 중국이 안 살아나니까 원유도 많이 생각만큼 수요가 없겠네 하면서 계속 유가가 뚝뚝 떨어지고 있죠. 지정학적 변수로 유가가 출렁이는 겁니다. 러시아 영향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였던 과거 역사를 봐도 오일머니의 선택이 항상 옳지도 않았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저 워낙 돈이 많다 보니까 이거 조금 지금 많이 싸졌는데 이거 괜찮던데 돈이 남아 도니까 일단 그러면 사놔. 나중에 뭐 지금 당장 문제가 안 돼. 10년 뒤에 또 오르면 되지. 얘네들은 뭐 투자에 대해서 막 우리 같은 서민처럼 이 종목을 잡을까 말까. 지금 내가 돈이 3천만 원이 전 재산인데, 이거 해가지고 지금 10년 뒤에 1.5배, 2배로 오르면 되는데, 만약에 안 오르면 집에 와가지고도 회사에서 그렇게 일하고 와서 계산기 두드리면서 고민하죠. 고민만 일주일 합니다. 그 사이에 이제 올랐죠. 아이고, 진작 살걸. 지금이라도 올인하죠. 그때부터 떨어지죠. 회사 일이 손에 잡히질 않습니다. 그러나, 워렌 버핏이나, 죄송합니다. 사우디 왕자 같은 사람들은 저기 지금 어마어마하게 떨어졌는데 다들 저거 이제 도저히 못 살아난다고 다 버렸어요. 야 근데 쟤네들이 예전엔 잘 나가던 애들 아니야. 그게 어딥니까? 유럽의 크레디트 스위스였죠. 그러면은 다들 전 세계 애들이 너 크레디트 스위스 안 될 것 같아 이번엔 혹은 이제 도와달라고 해도 다 외면하는데 가 돈 좀 줘 걔네들 뭐 얼마 필요한데 이만큼이나 필요하다. 아이씨 그거 가만 그것도 돈이냐? 갖다 줘라. 그래. 너 나중에 저기 잘 되면 이제 우리 대박 나는 거고, 나중에 못 돼도 거기서 뭐 적당히 이제 뭐 위약금 좀만 손해보고 손 빼지 뭐. 통이 큰 거예요. 돈이 많으니까. 그렇게 들어갔었죠? 예. 작년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짝 CS가 한번 살았지만, 금년 초에 엿먹어봐라고 바이든이 CS를 이용해서 사우디를 엿먹인 거는 제가 예전에 영상으로 다뤘습니다. 그래서 사우디 왕자도 거기서 평정심을 잃지 못하고 심지어 자기가 그 CS를 사라고 시켜놓고는 그 CS를 샀던 애를 어마어마한 투자 실패를 했다 해가지고 그 은행장을 모가지를 자르죠. 국민들한테 희생양으로 꼬리 자르게 한 거죠. 그거는 여기서 말 안 하겠습니다. 예전 사우디 영상이 있어요. 예. 그런 건 합니다. 근데 과거 역사를 보면 이렇게 사우디가 뭘 하겠다 하면 그게 오일머니로 다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얘네들은 돈만 많지만 그렇게 현명한 투자자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은근히 실패 많이 했어요. 실제로 아랍에미레이트에서 두바이 건설할 때도 그때도 지금은 잘 된 것 같지만 그 과정은 순탄하지가 않았어요. 한때는 중간에 모든 것이 접어지면서 사업 자체가 그냥 존망의 기로에서 발음 잘해야죠. 존재하냐 망하냐 존망의 기로에서 위태했었다가 간신히 살아난 적도 있었고요. 아까 위에 말한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 때문에요. 그리고 그 옆에서 이라크 역시도 우리도 두바이처럼 해볼까 하고 두바이 벤치마킹 해가지고 나라 전체가 이제 탁 국책 사업으로 벌렸는데 결국은 나가리 나고 파토 나고 어마어마한 손해만 있고 거기 끼어들었던 사업체들 다 철수하고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즉 중동 오일머니만 믿고 들어간다고 그거 100% 돈이 많다는 거지 그게 절대 만능 치트키는 아니란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때 네옴시티 사업에서 가장 꺼려지는 거는 이런 일에는 정작 제일 먼저 돈 냄새를 맡고 우리가 투자해줄게 오는 게 바로 미국과 유럽의 투자은행들인데 전혀 반응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이에요. 즉 그들이 보기에도 지금 사업이 너무 크게 판을 벌리기에는 향후 거시경제가 너무 불안한 면이 있다. 야 지금 잠깐 들어가서 잠깐 먹고 나오는 건 모르겠는데 지금 10년 동안 저기서 저기다가 롯데타운 롯데월드 3호 4호를 짓겠다고 지금
아파트 미분양에 지금 갈수록 지금 파토나고 있는데 지금 부동산 PF 시장이 나는 여기다 10년 투자 안 하겠어. 미국하고 유럽에 있는 투자은행들이 전 세계의 투자 자금을 다 잡고 있는데 걔네들이 안 들어온다고 하면 어떻게 사우디가 일을 벌립니까? 그렇죠? 화가 나죠. 그래서 만만한 우리나라에 빈살만이 직접 온 겁니다. 그러면서 봐라. 니들 미국하고 유럽 없이도 우리가 할 수 있어. 여기 아시아 애들하고 붙으면 우리나라에 한 거고 와가지고 우리나라는 쌍수를 들고 환영했고요. 국뽕에 취해서. 옆나라 일본도 가려고 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일본은 모든 거를 미국 말만 들으면서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저희는 충실한 강아지입니다 하면서 있는 걸 보고 저기 가봤자 일도 안 되고 왕자님 체면만 구기겠다 하니까 일정 확 바꿔서 일본 패싱하고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이렇게 해도 니들 미국과 유럽이 우리 사우디를 다시 안 돌아본다는 얘기지. 빈살만이 화가 나서 시진핑하고 직접 손을 잡게 됐죠. 바로 그 후에.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갑자기 붕 뜨게 됩니다. 우리나라하고 뭐 사업을 다 할 것 같이 얘기하더니 결국은 중국하고 다 하려고 하죠. 우리는 조금 남는 거 옆에 과자 부스러기 떨어진 거 먹으려고 하는 거고. 물론 거기서 돌아올 때 아랍에미레이트가 우리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어이 형제 우리도 있는데 어딜 가나 하고 그러죠. 왜냐하면 아랍에미레이트는 사우디 밑에 2인자입니다. 그쪽에서. 예. 형님 하면서 평생 못 바치는. 근데 사우디가 동생들을 못 챙겨요. 얘들이 지가 잘난 맛에 살아서. 그래서 항상 불만이 있어요. 이번에도 자기들이 전 세계적인 어떤 금융 허브가 돼서 앞으로 오일머니가 끝나는 시대에 전 세계에서 어떤 그런 두바이를 중심으로 살아나겠다고 해서 몇 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벌린 건데 저거 좀 장사가 되네? 괜찮네? 싶으니까 지금 사우디가 그 옆에다 더 큰 고깃집을 차리면서 10년 뒤에는 이렇게 하겠어. 그러면은 두바이는 뭐가 됩니까? 장사 안 되잖아요. 아이 형님 이럴 수가 있어. 내가 형님을 믿고 내가 그동안 개처럼 일했는데 짜증나죠. 그런데 워낙 사우디가 중동 지역의 맹주이기 때문에 아랍에미레이트가 싫은 티는 내도 사우디를 배제하고 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속으로는 굉장히 지금 사우디 승질나고 있어요. 막 화나고 있지만 대놓고 얘기는 못하고 대신 이제 우리한테 와가지고 야 지금 사우디하고 중국하고 붙어먹었는데 이제 니네 얼마나 그러지 말고 다시 우리 두바이 쪽으로 와 우리가 잘해줄게. 그렇게 조금 서로가 이제 맞고 있는 거죠.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옴시티 같은 거 우리가 생각 잘하자 그 얘기였습니다. 이렇게 네옴시티의 배후 배경 지식을 알고 한번 들어가 봅시다. 지금 사우디가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비전 2030을 통해서 오일머니가 아닌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겠다 해서 지금 빈살만이 그동안 내는 거 보면 미국에 있는 그 루시드 전기차를 자기네 쪽으로 갖고 와서 합작해가지고 자기들도 전기차 한번 시작해보겠다. 제가 예전에 얘기했죠. 전기차 그렇게 막상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사방에서 조립 부품들 다 주문해가지고 자기들 디자인대로 해서 딱딱 레고처럼 끼워 맞추면 되기 때문에 기존의 전통적인 내연기관 자동차 시장은 도저히 뭐 웬만한 적이 뭐 없으면 새로 진입하기 힘들지만 전기차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마저도 이제 미국에 있는 루시드 끌고 와서 하겠다고 이미 작년부터 얘기를 했었고요. 요즘 이제 들어간다는 얘기가 나와서 얼마 전에 루시드가 하루 한번 또 바짝 오른 적이 있었죠. 이 소식 때문에. 그리고 이제 국민들한테 나는 다르다. 새로운 사우디를 만들 사람이다 해서 사우디가 뭐 사실 그 안에서 우리 뭐 저기 뭐 BTS부터 해갖고 막 저기 K-팝 공연도 요새 하고 그러죠. 사우디 사실은 사우디도 그 굉장히 그 보수적인 국가거든요. 보수적인 국가인데도 이렇게 이런 K-팝 문화도 막 국민들을 위해서 인기를 얻으려고 해주고요. 이번에 돈 들여서 또 첫 여성 우주인을 또 사우디같이 남녀차별이 심한 사회에서 스페이스X 태워가지고 우주정거장으로 또 올립니다. 이거 다 이제 정치적인 행보들이죠. 예. 이거 뭐 우리도 예전에 한번 했잖아요. 근데 여기다 뭐 태우는 돈이 뭐 사우디한테는 껌값이니까요. 뭐 10번이라도 태우겠죠. 어쨌든 이런 네옴시대 배경 지식을 알고 자 드디어 그 이후에 미국과 사우디의 장기판 체스판의 수싸움이 드디어 시작됩니다. 바로 이거죠.
예전에 이렇게 만나서 주먹 인사했죠. 잘 안 됐죠. 결국은 이 주먹 인사가 아니라 이게 권투에서 1라운드 땡 하면은 서로 권투 글러브 탁 부딪히는 파이트 신호가 된 겁니다. 한번 해보자 이거죠. 예. 어떻게 됐나 볼까요? 빈살만은 왜 감히 미국에 맞서서 자기가 어떤 자신감에서 이런 게 나왔을까요? 빈살만의 속내는 제가 인터뷰해봤더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펙은 내가 꽉 잡고 간다. 사우디 말 안 듣는 애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플러스 러시아까지 끼어들은 오펙 플러스에서도 그 러시아마저도 내가 그전부터 사우디랑 관계가 좋았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뭡니까? 오펙 플러스 안에서 유가는 자기가 어느 정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미국이 트럼프 시절에 세일유가 있었어요. 세일가스. 그거를 생산하면서 전 세계 최고의 산유국이 되면서 오펙을 많이 위협을 했는데 이번에는 앞으로는 그렇게 못한다. 왜? 친환경 기조로 이제는 갈 거거든요. 바이든 정권도 그러고 앞으로 전 세계가요. 그러면은 셰일유를 그거 이렇게 셰일유 뽑아내는데 사실 굉장한 그 환경 파괴가 있습니다. 아직도. 예. 그리고 돈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셰일유를 뽑아내려면 앞으로 10년 동안 유가가 어느 정도 이상으로 계속 유지가 된다는 보장이 와야 돼요.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세상은. 왜냐하면 친환경으로 가고 점점 기름은 안 쓰려고 하니까. 그래서 작년까지 쉐브론이나 뭐 엑슨모빌이나 그 어마어마한 석유 회사들이 돈을 그렇게 많이 유가가 올라서 어마어마하게 벌었는데도 셰일가스 지금 그거를 다시 재가동을 안 합니다. 그냥 그 돈으로 먹고 말지 거기다 투자 안 해요. 해봤자 나중에 그거 못 건질 수도 있다 해서. 그래서 미국은 예전처럼 셰일가스를 공격적으로 생산을 못 할 것이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공급되는 유가는 물론 브렌트유도 있고 WTI 서부 텍사스유도 있지만 우리 오펙이 얼마든지 큰 영향력을 내가 사우디가 빈살만이 러시아까지 옆에 끼고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유가를 어느 정도 계속 높게 유지시킬 수가 있다라고 자신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옴시티는 그 돈으로 다 짓겠다 이거죠. 그리고 미국이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신냉전으로 가면서 디커플링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자기가 볼 때 오히려 이것은 전 세계 에너지 공급을 항상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다. 이건 제 생각하고 비슷하네요. 예. 그리고 또 중국이 드디어 이제 리오프닝 내년부터 그때 인터뷰한 거니까요. 바로 금년 2023년부터는 리오프닝을 하게 될 거고 어차피 그러면은 안 돌아가던 중국 공장이 돌아가니까 훨씬 더 많은 원유 수요량이 생길 거다. 그러면 자기 생각할 때 무난하게 유가 80달러 이상을 10년간 앞으로 유지할 수 있다라고 빈살만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게 그전에도 유가는 워낙에 이제 원자재나 유가는 어떤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서 가격이 올랐다 내렸다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거 잘 안 들여본다고 했는데 평균적으로 그래도 예전에 유가 쌀 때 배럴당 40달러였어요. 그런데 지금 아무리 떨어져도 유가가 7, 80달러 되면은 어마어마하게 남는 장사입니다. 이걸로 지금 미국 눈치 안 보고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지금 빈살만은 자신을 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제가 어딘가 분석 기사를 봤을 때 사우디의 비전 2080 네옴시티 건설이 앞으로 10년 동안 제대로 유지가 되려면 유가가 배럴당 60달러 이상은 유지해야 된다라는 기사를 봤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한두 달 있다 또 비슷한 분석 기사 어디선가 다른 어떤 투자은행에서 미국에서 나온 기사였는데 배럴당 80달러 이상은 돼야 된다고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 말은 몇 주 동안 공사를 유지하는 모든 비용이 인플레와 인건비 등등으로 인해서 그때보다 몇 달 사이 더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배럴당 60달러 가지고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최근에는 어디선가 배럴당 100달러 얘기도 슬슬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인플레가 쉽게 안 잡힌다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당시 빈살만은 이렇게 주먹질 하면서 서로 바이든하고 이런 자신감이 있었어요. 내가 오펙 플러스 다 휘어잡고 무난하게 80달러 배럴당 80 이상은 내가 유지할 수 있어. 근데 이제 빈살만도 좀 불안한 게 하나 있었죠. 그게 뭐냐? 중동은 예전부터 전 세계 화약고였잖아요. 수아파 수니파 시아파부터 해가지고 뭐 이스라엘하고 저기 그 팔레스타인하고 아휴 이거 맨날 뒤에서 조종하고 찌르는 애들이 뭡니까? 사실 미국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미국 애들이 에이 니네 한번
엑스되바라고 또 이거 슬슬 이란 핵무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 전쟁터로 만들면 그때부터는 이제 뭐 저기 배에다 실어가지고 전 세계로 저기 원유 수출하는 길이 굉장히 힘들어지면서 원유가가 막 왔다 갔다 자기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게 이제 마음에 걸렸죠. 특히 사우디 국방력은 그동안 다 미국이 와서 다 저기 우리가 형제하면서 미국이 다 저기 도와준 건데 이번에 싹 철수한다고 하면은 물론 다 철수 안 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점점 이렇게 미국이 안 봐준다고 하면은 사우디 왕실은 이제 저기 그런 국방력도 없이 뭔 저기 그 중동 안에서 어떤 위험에 노출될지 몰라요. 그게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맘먹냐? 중동 전체에 화해 무드를 만들겠다. 지금까지는 절대 뭐 이란하고 사우디는 화해할 일이 없다. 수니파와 시아파 아시죠? 사우디는 왕실을 인정하지만 시아파인 이란은 아주 이 종교 원리주의입니다. 어디서 지금 신이 있고 그 신 밑에 신을 따르는 제사장들만 있고 이런 성직자들이 전 세계를 우주를 다스려야지 어디서 왕이라는 것들이 와서 하찮은 왕이 신의 말을 무시하고 최정점에서 나라를 지배하냐. 왕실 자체를 인정을 안 해요. 이란은. 그래서 둘이 화해할 수가 없는 건데 필요에 의해서 앞으로 우리가 화해하자. 자기 한번 만들어 보겠다. 화해 무드를 먼저 손을 내밀겠다. 중동 전체에. 그러면서 미국의 그런 공백 때문에 오게 될 사우디의 어떤 국방력은 중국하고 러시아 있잖냐. 요새 보니까 중국 애들 저기 군사력이 군수물자가 지지 않아. 아시죠? 뭐 저기 극초음속 미사일 중국 러시아에서 먼저 만들었잖아요. 미국보다. 그래서 군사물자 협조를 받겠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렇게 하고 자신 있다. 빈살만은. 한번 가보자 한 거예요. 응? 어렵지 않겠는데. 그리고 마침 이거를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안 해도 중국과 러시아 역시도 지금 바라는 일이에요. 이런 협조를 사우디하고 붙어가지고 앞으로의 어떤 기축통화권 브릭스의 통화체제를 만드는 데는 사우디의 어마어마한 오일머니와 자금력이 필요하니까 중국은 뭐든지 네가 하겠다 한 대로 다 하겠다 하면서 빈살만을 다 뒤에서 도와주려고 하고 러시아 역시도 서방의 제재로 뭔가 지금 힘든데 같은 오펙 플러스 안에 식구라고 사우디가 러시아 편을 들어주면 뭐든지 사우디 편에서 다 해주면서 필요한 저기 뭐 핵무기 기술부터 해가지고 여러가지 군사물자 그런 거 군사 기술 다 협조해주겠다 지금 그렇게 나오니까요. 빈살만이 자신이 없을 수가 없었겠죠. 예. 그러나 제가 예전 네옴시티 사건에서 우려했던 것처럼 지구 최고의 금수저 출신인 빈살만도 절대 알지 못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먹고 살기 어려워지면 신이고 우정이고 나발이고 헌시짝 날아가듯이 다 날아가는 게 세상 이치라는 건데 이분이 먹고 살기 어려워 봤어야 알죠. 그런 세상 원리를. 그걸 몰랐던 거예요. 금수저의 약점이죠. 특히 얼마 전에 그 회의를 끝마친 G7 회의처럼 G7 회의는 진짜 전 세계 제일 부잣집들의 모임이죠. 요런 애들은 뭔 일 생겨도 크게 안 싸웁니다. 다들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거 참 슬프네요. 저도 흑수저 출신으로서 어떻게 자기 비하 같아 슬프지만 대부분 세상 일이 그러더라고요. 흑수저 오합지졸들의 모임은요. 상황이 조금만 어려워져도 각자의 이익을 최고로 따지면서 어이구 내 밥그릇 안 뺏기나 하면서 서로 간에 금방 싸우고 배신하고 그 전날은 가라오케 2차 노래방까지 가서 넥타이 머리다 메고 어깨동무 하면서 친구야 형제야 의형제 맺자 그래 놓고는요. 그 다음날은 아주 그냥 전화로 개새끼 소새끼 하면서 멱살 잡고 돈 500만원 돈 100만원 가지고 아주 그냥 난리가 납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예, 제가 일부 예를 든 거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근데 예전에도 보면 로타리 클럽 같은 거는 이제 연세가 많으시고 좀 어느 정도 좀 경제적으로 뭘 이루신 분들이 정말로 장학 사업하고 모여서 하는 거 보면 정말로 학생들 불학생들 돕고 그러고 순수하게 모여서 친목을 인간적으로 다지자는 거지. 그 안에서 어떻게 내 사업을 하는데 말이야. 내가 뭔 사업을 하는데 자네가 와서 말이야. 그런 사업적인 목적을 막 눈에 불을 켜고 안 합니다. 그분들 보면 연세도 다 막 60 넘으시고 대부분 그러고요. 예.
그런데 이제 30대 분들이 주로 3, 40대 분들이 모인 뭐 예전에 보면 아유 이거 오해하면 안 되는데 제가 그냥 한 부분을 예전에 경험을 했던 거예요. 그럼 뭐 라이온스 클럽이나 아니면은 뭐 어떤 아유 조심해야 되는데 뭐 어쨌든 뭐 다른 뭐 동호회 네이버 밴드에 있는 어떤 모임이나 동호회나 뭐 그런 거 보면요. 그 전까지는 아주 형님 하면서 거기서는 또 친해지면 뭐 반말부터 하고요. 아주 그냥 뭐 간이라도 빼줄 것 같이 하지만 같이 뭔 일 하나 해보자, 사업 하나 해보자, 뭐 서로 도움 주자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면 그 다음 날은 또 원수 되고 야 이 새끼 하고 내분이 아주 많습니다. 전부 다 그분들이 다 금수저 출신이면 안 그럴 수도 있는데 이거는 제 편견이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주십시오. 절대 안 그렇습니다. 제가 본 일부의 일면목만 예전에 제 인생 경험상 그런 걸 한번 본 적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근데 그걸 빈사람만이 몰랐어요. 지금 브릭스 하겠다고 모인 애들이나 지금 오펙 플러스 하겠다고 모인 애들이 조금만 이제 자기네 밥그릇이 힘들어지게 되면 지금 빈살만의 이 자신감, 의견대로 이대로 무난하게 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서로 등쳐먹고 뒤통수 때린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저저번 주에 끝난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일주일 전에 있었던 그거 이제 좀 이따 보겠습니다. 그리고 빈살만에 이런 자신감만 있냐? 미국의 노련함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둘이서 지금까지 6개월 동안 어떤 장기판에 수싸움을 벌였나 보는 거죠. 미국과 사우디 진영이. 이것이 빈살만의 의도였다면 미국의 노련함이 있습니다. 미국이 가만히 절대 구경만 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 밑에서 어마어마한 그 치열한 수싸움을 벌리는데 문제는 이런 움직임들은 이런 치졸한 움직임들, 비열한 움직임들은 세계 정의 수호와 리더십이라는 천조국의 대의와 명분에 맞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은밀하고 비밀스럽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대놓고 안 하고 자꾸 숨기면서. 그리고 지금 강대국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는 전 세계의 어떤 세계 언론 체제에서는 우리에게 절대 이런 얘기를 심층 보도하거나 민낯을 드러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고 가게 되고 오해하게 되고 그래서 경제 흐름을 제대로 예측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미국은 이 사우디와 친구들 이들을 분열시키기 위해서 내부에서 서로 이간질시키기 위해서 금년 상반기 내내 그런 일들을 은밀하게 여러 개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전혀 우리는 기존 언론을 통해서 모르고 있으니까 바로 어제 같은 이런 뉴스가 나온 겁니다. 아이고 초강대국 미국이 무릎을 꿇었다? 역사적인 외교 어떤 미국의 패배다. 전쟁이 사우디다. 이런 식으로 자꾸 그래서 우리는 아유 저 미국도 고생하네. 유가 잡으려고 저렇게 노력을 하고 바이든이 아유 저 자존심 구겨가면서 참 우리는 괜히 그런 거 보면서 마음이 좀 충만해지죠. 저렇게 돈 많은 재벌 2세도 우리처럼 시장에 와서 떡볶이 사 먹네. 괜히 위로가 되죠. 그런 마음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 미국은 구경만 하고 있지는 않았어요.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그동안 한 게 러시아와 중국의 밥줄 끊기를 작년부터 지금까지 12개월 몇 개월 동안 지금 더 가열차게 진행을 했습니다. 즉 러시아를 쫄쫄 굶게 만들어서 러시아가 먼저 못 참고 그들의 원유를 오펙 플러스에서 얼마 이상으로는 팔지 말자 하는 그 약속을 깨고 아유 몰라 나부터 살아야지 하고 러시아가 엄청 싸게 팔게 만들자. 그러면은 사우디하고 갈라지겠죠. 그렇게 해서 작년부터 지금까지 뭔 짓을 했습니까? 우방들과 함께 이런 러시아를 점점 더 여러 가지 정유 상한제까지 하고 이번 G7 회의에서는 아예 러시아에서 뭐 수출되는 모든 품목을 다 금지하려고 지금 뭐 쐐기를 박아버렸죠. 예, 러시아 점점 힘듭니다. 못 견딥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그동안 우방들과 함께 G7을 위시로 한 우방들과 함께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만 안 하는 게 아니라 중국에 대한 모든 수출 제재와 경제 제재 디커플링 그러면서 각국의 중국 내 산업공장 다 철수하게 지금 만들었죠. 지금 지금 수시로 계속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들도 작년부터 어마어마하게 다 철수해서 자본 디커플링 됐고요. 이건 중국 시리즈에서 제가 여러 번 아주 길게 다뤘습니다. 그리고
FDI, 외국인 직접 투자도 지금 금지하게 법안까지 만들면서 다 압박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회사들도 다 빠지고요. 투자은행도 빠지고 있고요. 결국 이건 뭡니까? 중국이 리오프닝을 100번 해도 절대 못 살아나게, 가난하게 만들자라는 겁니다. 그거를 얼마 전에 G7 회의에서, 사실 얼마 전에 그 히로시마에서 열린 G7 회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됐을 건 뭡니까? 기후재앙 문제입니다. 지금 이대로 가게 되면 기축통화 패권 전쟁 다 해결해서 어느 나라가 승자가 되더라도 우리는 아주 불지옥이 된, 폐허가 된 지구에서 살아남게 됩니다. 간신히. 제가 그거 이 블로그에서 초장부터 계속 하는 그 BF단의 빅파이어님을 제가 등장시켜서 정말로 빅파이어님이 원하는 미래가 이런 것인가? 응? 기축통화 패권을 금융세력이 이어가도 지구의 7번째 문명이 거의 멸망의 길로 접어들게 되는 이런 지옥 같은 지구를 원하는 것인가? 자꾸 그런 얘기를 가끔 철학적으로 제가 꺼냈었죠. 예. 어쨌든 이렇게 중국에서 이렇게 자본, 산업 다 막아버려서 중국도 결국은 리오프닝해서 사우디 석유를 많이 사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 해서 사우디의 유가를 중국도 받쳐주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미국이. 예. 그래서 오히려 중국 역시도 러시아가 오펙의 약속을 깨고 야 우리 엄청나게 더 싸게 팔 거야. 지금 돈이 엄청 급해. 우리 좀이라도 더 우리를 팔아줘야 된단 말이야. 하면은 그거를 중국이 가운데서 그러지 말고 우리끼리 싸우지 말고 사우디랑 러시아랑 화해시켜주는 게 아니라 중국도 모른 척 합니다. 왜죠? 자기네도 지금 힘들어졌어요. 중국도. 근데 비싼 원유 사고 싶지 않아요. 중국도. 이왕이면 엄청 러시아가 더 싸게 팔았으면 좋겠어요. 그것만 갖다 쓰게.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역시 사우디와 중국이 대면대면해지게 만드는 거죠. 이게 바로 몇 개월 동안 해온 일입니다. 미국이. 우리 BF단에서 중동 지부들을 맡고 있는 이분이시죠. 세르반테스님. 다 이런 작전을 펼친 거예요. 여기가 이제 그동안 이루어진 수싸움입니다. 그리고 이런 6개월 동안의 수싸움이 어떤 결과를 미쳤는지 하나하나 봅시다. 사우디는 빈살만의 뜻대로 계획대로 미국하고 결별했습니다. 그리고 중동 자체를 평화적으로 전부 우리 다 화해하자면서 추스리면서 중국과 크게 손을 잡았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예. 사우디와 이란의 영내 주도력이 커졌고요. 이스라엘은 상대적으로 축소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서는 이란과의 국제 핵협정 복원의 지렛대도 약화되었고, 즉 중동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엄청 줄어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향력도 줄어들었고요. 그러면서 사우디가 이란까지 다 포섭하면서 서로 연대하게 되었고요. 이 얘기입니다. 더 중요한 기사 내용은 제 블로그 와서 보시고 싶은 분들은 이쪽 제가 부연 설명해 놨으니까 보신선제 하고요. 그리고 또 사우디하고 이란이 한자리에 모여갖고 마주했을 때 그때도 중국이 딱 껴가지고 서로 화해시켜주면서 영향력을 행사했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또 아랍의 맹주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런 식으로 이란하고 화해했는데 이제는 최악의 전쟁 범죄로 중동의 북한이라고 불리우는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시리아까지도 야 우리 이제 싸우지 말자. 거기 이제 화약고 뭔 일 터져가지고 앞으로 유가가 흔들리면 안 되니까요. 거기까지 품어요. 완전히 우리 미국한테 노란하지 말고 우리끼리는 절대 싸우지 말자. 다 같이 살자. 그렇게 갔던 거예요. 빈살만 이런 식으로 진행을 시켰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에서 중동에서 대표적인 미국의 우방국이 이스라엘 말고 또 어딥니까? 이집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 애들도 원래 뒤통수 잘 때리는 애들이죠. 그래서 자기들한테 이익이 된다 하면 러시아든 뭐든 살짝살짝 뒷구멍으로 많이들 손을 잡습니다. 어쨌든 이집트가 이번에 원래는 이란하고 앙숙이었는데 전격적으로 이집트마저도 이란하고 손을 내밀면서 잘해보자 합니다. 그건 왜냐? 뒤에서 사우디가 그렇게 분위기를 주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집트 경제체제의 상당 부분이 이웃나라 사우디를 포함한 걸프 국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중국에 의존하듯이요. 그래서 큰손 사우디가 이런 식으로 외교 정책을 하자 하면 이집트도 마냥 거부할 수만은 없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까지는 빈살만 뜻대로 잘 된 것 같죠. 그런데 이 판은 사실 빈살만 생각처럼 빈살만은 우주의 중심에 자기가 있다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사실 이 판이 미국과 사우디만의 판이 아닙니다.
차기 기축통합 패권을 영원한 불안화폐 시스템으로 앞으로 이어가려는 거대한 마스터 플랜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의 이제 제 블로그에 계속 지금까지 1년 넘게 제가 쓰는 얘기죠. 예. 그래서 미국과 그 뒤에 있는 배후의 거대 금융 세력에게 이것은 사우디의 문제는 전체의 큰 틀에서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원래대로의 작전을 계속 밀어붙이면서 거기에다가 조금만 더 가미하면 될 뿐입니다. 전체적인 싸움이죠. 어떻게 됐나 봅시다. 아까 제가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미국의 노련함이죠. 러시아와 중국을 압박해서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게 만들겠다. 빈살만이 네옴시티를 가져가기 위해서 자신의 비전 2030, 자신의 왕위를 가져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유가에 어느 정도 이상 떨어지지 않고 유가가 지지되는 것을 흔들어 보겠다 라는 거죠. 어떻게 됐나 봅시다. 첫 번째, 러시아를 봅시다. 다급해진 러시아. 러시아가 지금 지난 5월 달에 석유 매출이 급감을 했습니다. 1년 전보다 무려 36% 감소했고요. 원유와 가스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러시아 전체 재정 예산의 3분의 1입니다. 왜 이렇게 수입이 급감했냐 봤더니 서방이 석유 제품에 대한 제재를 해서 러시아 원유 가격이 엄청나게 시장에 싸게 풀리고 있기 때문에 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번 G7 회의에서 히로시마에 다 모여가지고 한 일이 기후를 살리기 위해서 뭘 해보자가 아니라 이놈들이 지들이 더 중요하다 해가지고 석유 공급망의 통제를 강화해서 전면 수출 금지, 러시아에 대해서 전면 수출 금지를 검토하면서 잘했다 하고 자기들은 웃고 푸틴이 화가 바짝 나죠. 네. 그래서 그날 이 G7 회의 결과가 나온 날 푸틴이 빈쌀만하고 통화를 합니다. 그래서 야, 저놈들이 저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좀 나 지금 예산이 앞으로 전쟁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대전쟁 또 한 번 더 붙어야 되는데 수입이 최소 얼마는 나와야 돼. 그러면은 다음번 오펙 회의에서 감산 얼마큼 해서 대충 뭐 유가를 어느 정도로 맞추자는데 우리 사정 좀 봐줘야겠어. 급하니까 전화 때렸다 이거죠. 예. 원래는 그래서 러시아하고 사우디가 초반에 작년까지만 해도 사이가 좋고 서로 미국 눈꼴시계 앞에서 이제 꼬리 살랑살랑 흔들면서 속을 뒤집어 놓는 것처럼 언론들에서는 얘기를 했는데 이제 러시아 증산으로 갈등이 고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G7이 전 세계에 이렇게 협력을 해가지고 러시아에서 나오는 원유를 점점 더 못 팔게 만들니까 사람들이 잘 안 살라고 하니까 어떻게 더 싸게 더 많이 풀어야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디선가 원유를 더 싸게 더 많이 푼다고 하면 빈살만은 최소 배럴당 80달러 이상은 받고 싶은데 저기서 배럴당 60달러에 계속 팔고 있다니까 사우디 원유가 팔리겠어요? 그러지 않아도 모래가 엄청나게 섞여갖고 더러운 중진류인데 질이 좋지도 않은데 갖다 그거 걸러가지고 제대로 써먹으려면 돈이 더 드는데 그러죠? 서로 이제 화가 나죠. 저 새끼들 왜 저러지? 하고 지금 러시아가 미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사우디가 유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전 이제 회원국들한테 감산 참여를 하자 자발적으로 이랬는데 러시아가 그전부터 이를 무시하고 시장에 값싼 석유를 대량으로 풀고 있기 때문에 이상하게 감산을 계속 유지하게 되는데 유가가 오르지를 않는 거예요. 요새 유가 보면 그러죠? 그동안 보십시오. 계속 올리자는데 여기서 못 오릅니다. 이거 제가 이렇게 지어놨던 거고요. 원래는 이제 이 밑에 2차 지지선 여기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이제 경기 침체 뭐다 하면은 그런데 이 이상으로는 떨어지기가 좀 힘들다. 빈살만이 물러나지 않는 한. 왜냐면 어떻게든 네옴시티를 위해서 뭔 짓이든 할 거거든요. 얘들 자존심이 장난 아니니까. 그런데 올라갈 듯 하다 못 올라갑니다. 200일선 맞고 계속 횡보하죠. 오히려 한 단계 내려왔어요. 박스권이 요새. 왜죠? 이번 오펙 회의가 파토가 났고 러시아가 계속 더 싸게 팔겠다고 나왔고 중국이 우리도 힘들어하면서 많이 못 사주겠다는 그런 기색을 내보이니까 여기서 한 단계 더 떨어져서 옆으로 흘러가는 거죠. 지금. 예. 그래서 사우디가 지금 러시아가 자기들하고 한 약속을 안 지키고 있다면서 분노하고 있다 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최신 데이터를 직접 보니까 러시아가 그 감산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전까지는 그 전날까지는 노래방에서 술 먹으면서 형님 동생 했지만 그 다음날 아주 이제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는 거죠. 예. 이렇게 된다는 거고. 예전에도 근데 사실 보면 2020년 3월 팬데믹 시작될 때도 그때도 오펙 플러스 안에서 사우디하고 러시아가 갈등을 일으켰는데 서로 고집을 부려가고 그때도 유가가 한번 붕괴된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까 말한 네옴시티 더 라인 같은 거 이런 거 건설하고 있는데 이래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유가를 상승시켜야 한다. 그거를 사업을 그대로 가져가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게 언제적 기사냐. 금년 5월 말 기사인데 사우디가 제대로 이 네옴시티 사업을 하려면 배럴당 80달러 이상은 돼야 된다. 이게 제가 몇 달 전에 봤던 배럴당 60달러에서 그새 20달러가 올랐습니다. 더 사업비가 더 계산해 보니까 더 많아졌다는 얘기죠. 예, 힘듭니다. 예. 지금 유가는 얼마인가요? 지금 배럴당 69달러, 70달러입니다. 이러면 좋지 않죠? 예. 물론 이제 뭐 배럴당 몇 달러 이상은 돼야 된다. 이거는 이제 정확하진 않고 다들 추측이긴 합니다. 실제 어떻게 될지 모르죠. 예. 어쨌든 푸틴이 자기들 이제 러시아가 힘드니까 약속을 안 지켜서 사우디가 승질이 났다. 그래서 결국은 그 안에서 러시아와 사우디 사이를 갈라놓는데 미국이 어느 정도 성공했다 이겁니다. 그 다음 중국 봅시다. 자리에서 일어나지를 못하는 중국. 이건 뭐 중국 시리즈 지금까지 어마어마하게 다뤘으니까요. 예. 제가 중국 시리즈 열 몇 개 지금 오랫동안 쓰는데 그 와중에 이제 가끔 댓글에 저같이 이제 여러 명 잘 보지도 않는 찌그마한 유튜브 채널에 댓글도 뭐 잘해봤자 대여섯 개 달리는데 그 와중에도 이제 어떤 분들 지나가다가 예전부터 보셨던 분들은 아니고 지나가다 한번 슬쩍 빨리 감기로 대충 보시고는 세상 진짜 모르는 노인네가 나와서 지도 유튜브 하겠다고 떠들고 있는데 한심했겠죠. 중국이 지금 얼마나 잘 나갈 건데 라고 댓글을 예전에 달았던 것 같은데 그 이후 지금 한 달도 안 지났죠. 제 기억엔 그렇습니다. 요새 뉴스 보시면 중국 지금 엄청나게 힘들다고 생각보다 안 된다고 맨날 그런 뉴스 지금 이제는 MBC, KBS도 나오고 있죠. 예. 자, 중국 때문에 서방의 수요가 줄어들고 전 세계에서 그래서 원유 수요가 줄어든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생각대로 안 되고 있다. 그리고 그 안에 요거는 이제 잘 기사로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건데 아까 말한 두바이를 가지고 있는 아랍에미레이트, 예. 사우디에 이은 중동의 2인자, 오펙 내에서 2인자이지만 사실은 사우디 형님이 동생을 돌보지 않고 동생이 좀 잘해보겠다는데 그거 자꾸 뺏어가고 자기 얼마나 지금 걔네들하고도 사실 안에서 내부의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우디한테 사실은 약간 골칫거리예요. 즉 예전에 러시아가 엄청 어쩔 수 없이 서방 제재 때문에 원유를 싸게 팔게 될 때는 그때는 아랍에미레이트도 그러고 사우디도 그러고 러시아 원유를 싸게 샀어요. 싸게 사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합니까? 싸게 산 걸로 자기 나라 국민들하고 자기 나라에서 써먹었어요. 아니면은 그거를 또 싸게 산 걸 가지고 외국한테 되팔기도 하고요. 그 러시아 원유를 그 국제적인 제재 때문에 대놓고 살 수는 없는 나라들 있잖아요. 그런 나라들한테 되파는 거예요. 그 중고나라에서 팔듯이. 그 안에서 마진을 먹잖아요. 그래서 이건 사우디산이다 하면서. 그래서 얘네들도 좋아했어요. 초반에는 러시아 싸게 파는 거 별로 신경 안 썼습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와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건 아닌데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두바이는 특히나 더 대놓고 러시아산 원유를 많이 사라가 두바이의 꿈이 그거거든요. 금융 허브를 여기에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새 영국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영국에 있는 상품 선물 거래시장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금융 허브가 쫄아들고 있죠. 그거 지금 두바이 자체 안에서 어마어마한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면서 일이 다 끌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두바이 상품 거래소가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최근 1년 넘게. 왜냐하면 서방의 제재를 받는 러시아산 원유를 어디서 사냐? 두바이 상품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재벌들도 두바이로 넘어오기 시작했고요. 이들이 여기서 금융업 같은 거 하면서도 세계적인 헤지펀드 돈도 두바이로 몰려들고요. 아유, 두바이 좋죠. 이런 거 계속 하는데 요거는 네옴시티의 위상을 계속 위협을 하고요. 또 여기서 러시아가 싼 원유를 굉장히 활성적으로 팔게 도와주기 때문에 두바이가 사우디아라비아가 볼 때는 눈에 가시죠. 둘이 형제가 그 안에서 넘버원, 넘버2인데 사이가 좋지가 않습니다. 툭하면 맨날 싸워요, 요새. 이거 좋지 않죠, 이거는. 예. 그래서 이제 사우디는 그것도 중동, 두바이, 아랍에미레이트하고 경쟁하기 위해서 2024년도 내년부터는 중동 다른 국가의 지역본부가 있거나 이거 바로 아랍에미레이트 콕 찍어서 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사우디 안에 지역본부가 없는 외국 기업하고는 사업 안 하겠다. 이 얘기는 뭔 얘기니까? 외국 기업들 본사 그 두바이에 있는 애들은 사우디로 내년까지 옮겨와라. 안 그러면 우리하고 이러지 마. 그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이거 아랍에미레이트가 들으면 또 이제 속 뒤집어지죠. 아, 저 형님은 진짜 형이 아니라 왼수네 왼수 하겠죠. 예. 이렇게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툭하면 아랍에미레이트하고 지금 요새 최근 1, 2년 사이에 언론들 보면 엇박자가 많이 납니다. 심지어 뭐 오펙을 탈퇴할 거란 얘기도 있고요. 뭐 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사우디 빈살만이 자신감이 있었지만 가장 큰 실수를 한 게 뭡니까? 이 기축통화 패권 2를 가르는 거대한 화폐 전쟁, 큰 그림을 못 본 거예요. 자기만이 미국하고 사우디 중심에 있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 거대한 화폐 전쟁에서 가장 큰 공격을 받게 될 바로 러시아와 중국인데 그걸 공격하겠다는 건데 앞으로 10년 동안 걔네하고 손을 잡고 뭔가 거사를 도모하겠다는 거는 상당히 잘못된 선택이고 상당한 위험 부담이 따르는 선택이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네옴시티에 국제 자본이 들어오기를 꺼렸던 이유이고 제가 이것은 독이 든 사과가 될 수도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잘 되면 좋겠지만 조금 심사숙고는 해보면서 앞으로도 여차하면 뭔 일이 터졌을 때 최대한 손해 안 보고 발을 뺄 수 있도록 처음부터 설계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했던 거고요. 결국 싸움은 이렇게 됐습니다. 피카츄 전쟁이 됐어요. 바이든이 피카츄를 통해서 바이든 아니죠. 뒤에가 금융 세력이고 이 피카츄가 바이든이겠네요. 그래서 공격을 해서 어떻게 됐냐 게임은 러시아와 중국이 시들시들해지면서 유가가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미국 1승이네요. 그래서 사우디는 타격을 입었습니다. 거기에 미국은 지금도 계속해서 고금리를 가져가고 있고 인플레는 근원 물가는 안 떨어지면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네옴시티와 비전 2030에 들어갈 사업비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바이든 빈살만 표정 안 좋아졌죠? 몇 달 만에? 이 사람 생각이 이겁니다. 어라라? 배럴당 60불이면 될 줄 알았는데 80불이 필요해? 100불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있어 앞으로. 지금 현재 유가가 배럴당 70달러니까 예전에 비해서는 분명히 훨씬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 예상 비용이 커지네. 불안하죠 지금. 예. 잘못하면 모든 사업이 파토나고 나가리 될 수 있습니다. 예. 어떻게 됐냐? 유가 하락 직격탄을 맞습니다. 사우디의 아람코 기업이 1년 새 19%가 아래로 떨어졌다. 그러면서 사우디 역시 경제 성장률이 사우디 어마어마하죠. 유가 산업 때문에 정유 사업 때문에 원유 사업 때문에 1년에 성장을 제일 많이 했어요. 전 세계에서. 중국이나 인도가 아닙니다. 제일 많이 경제 성장한 나라는 작년에 사우디였는데 얼마나 성장했냐? 1년 경제 성장률이 9%였습니다. 이야 대단하죠. 유가가 어마어마하게 작년에 비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유가가 뚝 떨어져서 경제 성장률이 3.1%로 3분의 1 토막 날 것 같다. 아하, 배럴당 80달러 이상은 나와야만 사업을 유지할 수 있다. 안 좋죠. 예. 그리고 사우디의 GDP 성장이 최근 둔화하고 있고 안 좋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우디가 이렇게 힘들어지고 있는 게 지금 사실이고요. 그런데 미국이 하는 일에도 사실 미국 뜻대로만 다 된 건 아니고 미국한테도 생각 외에 변수가 있었어요. 그동안 뭐 해줘? 이겁니다. 제 역할 못하는 멍충이 재정일치 후진국 이스라엘입니다. 이 네타냐후. 유태인이 전 세계를 꽉 잡고 있고 거기서 시온 땅을 찾겠다고 시오니즘이죠. 예, 거기다가 지금 옛날 성서에 나온 그 땅을 자기들이 몇천 년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들어가서 이스라엘을 세웠지만
그 시오니즘이 가만히 보면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거고, 거기 살던 팔레스타인 주민들한테는 이게 지금 무슨 종교에 미친놈들이 와서 남의 나라 땅에, 그렇죠? 어떤 우리나라 뭐 예전에 뭐 중국이 자기들만의 어떤 역사관을 가지고, 예전에 이 신라 땅이나 이런 거는 다 우리가 저기 총독부를 두고 다스리던 땅이었다 하면서 갑자기 중국 애들이 배 타고 들어와서 전라도 경상도에다가 자리 잡고 나라 세우고 국제사회한테 인정해주라 땅 뺏어갖고, 그러면 우리 입장이 어떻겠어요? 지금 똑같죠. 팔레스타인도 그런 입장인데, 그걸 이제 영화 같은 헐리우드도 지금 유태인 세력들이 예전부터 꽉 잡고 있으니까 자꾸 그런 시오니즘, 이런 말도 안 되는 시오니즘이 정당성을 주고, 이것이 굉장히 좋은 것이냐, 은근히 전 세계를 그런 문화로 또 세뇌를 시키죠. 우리가 재밌게 봤던 매트릭스 있죠? 매트릭스에 봐도 기계 문명에 대해서 그 지하세계 그 도시를 세운데 거기가 시온이잖아요. 시오니즘 그 이스라엘하고 똑같잖아요. 실제 그 매트릭스를 만든 워쇼스키 형제, 이제는 둘 다 성전환을 해서 워쇼스키 자매죠. 예, 걔네들도 둘 다 유태인입니다. 예. 쓸데없는 얘기 오늘은 안 세나 했죠? 잠깐 셌습니다. 예. 근데 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똑똑한 그 전 세계에 있는 금융권을 휘어잡고 있는 유태인들이 있지만, 이 안에 그 알잖아요. 그 이스라엘 랍비부터 해가지고 이 종교에 아주 그냥 24시간 미친 극단적인 세력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종파 중에도. 이번에 정권을 잡은 네타냐후 뒤에서 밀은 애들이 바로 그 정권이에요. 예? 뭐 한마디로 예전에 그 이란이 그 뭐 자유 문명을 갖고 있다가 재정일치 사회가 되면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서 그 미니스커트 때 있던 이란 여성들이 지금은 이제 눈만 빼꼼 내놓고 조금만 뭔 짓 잘못하면 무슨 율법에 따라서 여자가 그럴 수가 있어 하고 총 맞아 죽고, 지금 그런 말도 안 되는 사회가 되었죠. 이스라엘이 지금 이번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법권 같은 거를, 민주사회를 위한 사법권 같은 거를 하느님의 말씀만 믿고 들으면서 해야 되는데 이건 방해된다 하면서 그거를 손보려고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길거리로 장관까지 해서 쏟아 나온 거예요. 무슨 지금 말도 안 되는 원시시대 재정일치 사회, 옛날 이란처럼 돌아가려고 하냐 하고 지금 나온 겁니다. 원래는 이스라엘하고 손잡고 중동 지역의 어떤 화약고를 슬슬 건드리면서 중동 지역을 분열시키면서 여전히 잘 이용해 먹으려는 게 미국의 뜻이었는데, 네타냐후가 아주 그 종교에만 지금, 네타냐후랑 그 뒤에 지지 세력들이 정치 기반이 바로 그런 하느님의 성전을 읽어야 돼 하면서 거기에만 지금 난리를 치고 있어갖고 말이 안 통해요. 전화를 해도 바이든이 야 지금 저기 이번에 정권 잡으면 저기 시리아랑 저기 해가지고 이란 그쪽 알지? 이러고 한번 좀 하는데, 야 나 지금 저기 그 악마들하고 싸워야 돼. 나 지금 저기 천일 백일기도 들어가야 돼. 나 지금 미친다. 나 막 전화 끊어. 말이 안 통하는 거죠. 지금 이런 변수가 생겼어요.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또 언제 제가 옆길로 셀 때가 있을 겁니다.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 그 찌그만한 안에 거기에 그 지역이 있어요. 그 동네로 이렇게 골목만 넘어가면 아까 말한 그런 극단주의 원리주의 종교인들이 사는 그런 동네가 나옵니다. 거기서부터는 절대 핸드폰 사용하면 안 되고요. 아이들한테 절대 핸드폰 안 주고요. 인터넷으로 세계를 알 수도 없습니다. 다 막아놨습니다. 그게 자기들의 교리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가장 큰 지도자로 추앙받는 랍비는 선생은 정규교육을 전혀 안 받습니다. 걔네들은 국어, 수학, 영어 그런 거 공부 안 합니다. 좋겠죠. 정규교육 전혀 과학 그런 거 안 배우고요. 대신 뭡니까? 하느님의 경전이라고 쓰는 유태교의 경전을 어렸을 때부터 달달달달 읽습니다. 외웁니다. 그리고 그거를 가장 툭 건드리면 뭐에 대해서 말이 나올 정도로 잘 외우고 잘 이해하는 사람, 시험, 구두 시험 봐가지고 그 앞에서 그 만점 맞는 사람을 최고 그 지도자로 걔네들은 추앙을 합니다. 예.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다 믿어야 돼요. 그 사람하고 결혼하는 여자는 사랑이 아니라 정해준 사람이 순전히 2세를 낳기 위해서, 좀 더 똑똑한 라페를 낳기 위해서 생산활동만 하지 부부간에 그런 생활도 안 합니다. 무섭죠? 그게 지금 21세기 2030년도에 거기서 벌어진 일이에요. 그리고 걔네들이 만든 정치 세력이 지금 이번에 집권을 한 거고요. 네, 이건 언제 한번 기회가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결국 바이든이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 종교쟁이들 말이 안 통하네. 말이 통하든지 해야 같이 손잡고 중동을 갈라놓지. 원래는 그런 계획이었거든요. 작년까지는. 도와준다고 해도 말이 안 통하니 원. 그래서 할 수 없다. 원래는 미국은 완전히 중동에서 손 떼고 사우디 따위는 이제 니네하고는 안 놀아. 니네하고 노는 시절은 끝났어 하고 사우디 따위는 신경도 안 쓰면서 여차하면 중동을 필요하면 또 불바다로 만들려고 했었는데 제가 페트로달러에 대해서는 종종 크게 얘기를 했었죠. 사람들이 지금 기사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페트로달러가 뭐 이게 죽을까봐 지금 미국이 벌벌 떠네. 달러 패권이 약해지네. 페트로달러는 이미 이름만 명목만 남아있지 죽은 지 오래 몇십 년 됐습니다. 전 세계에서 원유 거래가 차지하는 상품 시장에서 무역 결제하는 비중이요. 그 비중이 지금 그 페트로달러에 의존해서 달러가 통용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 얘기는 또 빠지면 안 했던 얘기니까. 그래서 나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슬슬 야, 좀 어때? 힘들지? 다시 한번 손 잡아볼까? 하면서 사우디 옆구리를 슬슬 다시 한번 중간에 한번 찔러 봤습니다. 제가 항상 유가를 볼 때 저는 브렌트유를 안 보고 항상 WTI유 하나만 봤었죠. 작년부터 꾸준히. 왜냐하면 명목상으로는 북해산 저기 유럽 쪽에서 나는 브렌트유 시장이 원래는 원조예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미국의 셰일가스가 생산되고 하면서 WTI유의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WTI가 사실은 점점 브렌트유를 잡아먹고 이게 더 중요해질 거라고 저는 봤었거든요. 몇 년 전부터. 실제로 근데 금년 들어가지고 이런 일도 있었어요. 브렌트유 가격에 미국의 원유가 반영되면서 미국의 에너지 시장, 유가 시장에서 영향력이 커졌다. 언제적 기사냐면요. 6월 1일 기사입니다. 여기 보면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 기준점을 잡던 게 북해 브렌트유인데요. 유럽이죠. 그러나 이제는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도 비중을 넣어가지고 같이 계산하게 되었다.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런 것이. 이번 결정은 왜 그러냐. 이미 세계에서 브렌트유의 생산량이 줄어들었고요. 미국의 CL 원유 영향력이 점점 커지면서 실제적으로 전 세계 유가를 주무를 수 있는 영향력이 미국이 더 금년부터는 더 커졌다 이겁니다. 그러죠? 이것도 사우디한테 은근 지금 걸리는 거죠. 언제까지 뭐 원유를 니네 사우디가 잡고 흔든다고 생각을 하냐. 우리가 셰일가스는 앞으로 생산을 예전처럼 많이 못하더라도 브렌트유, WTI 다 합쳐서 얼마든지 금, 은 시장을, 선물 시장을 미국이 꽉 잡은 것처럼 이것도 앞으로 얼마든지 잡아먹겠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작년까지 엄청나게 팔았던 미국의 그 전략 비축률을 다시 채워내야 될 거 아니에요. 항상 미국이 전략 비축률을 쓰고 채워낼 때는 사우디 거 사줬습니다. 항상. 그러면 사우디가 다시 유가가 오르면서 수요가 많아지니까 큰 도움을 받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사우디가 미국한테 반항을 하니까 금년 초에 원래는 작년에 약속대로 금년 초에 전략 비축률을 금년 상반기에 채워낼 예정이었어요. 바이든이. 근데 이게 언제적 기사냐면 5월달 기사인데 아니 우리 원래는 상반기 때 하려고 했는데 천천히 채워낼래? 하반기부터 천천히 오랫동안 이런 식으로 입장을 바꿔요. 이것도 사우디가 빡치는 거죠. 매번 이럴 때는 제대로 계약대로 사우디 거를 제때제때 정해진 기간에 많이 사서 채워넣기로 했는데 이것도 딴소리 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꾸 미국도 사우디 멱살을 잡고 개목걸이 잡고 오른쪽 왼쪽 흔들면서 계속 반항할 거야? 어쩔 거야? 우리 저기 그 강영욱 조련사님께서 전문가님께서 말 안 듣는 강아지들 제압하듯이 그러고 있었어요. 계속 이렇게 옆구리 찌르면서. 빈살만이 어떻겠어요? 아이 자존심이 있지. 빈살만 웃기지 마라. 뭐 누가 이기나 해보자 했습니다. 빈살만은. 그러면서 빈살만도 바로 4월 달부터 보면은 계속 감산하죠. 이번에는 조금 뭐 감산 안 하고 풀겠지 하는데도 계속 공급량을 조절해서 전 세계 인플레가 어떻게 되든 유가가 어떻게 되든 유가는 내가 확실하게 어느 정도 이상으로 잡고 가겠다. 너희들 미국 안 무서워. 내가 할 수 있어 하고는 의지를 계속 보였다는 겁니다. 그랬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고래 싸움에 또 새우등 타진 데가 어딥니까? 바로 또 아시아입니다. 우리만 죽어요. 우리만.
미국하고 중국하고 반도체 싸움에 우리만 터지듯이 어떻게 터졌냐면요. 이렇게 유가 가지고 서로 치킨 게임하고 자존심 싸움 하면서 그 사이에서 사우디 아람코가 우리 아시아에 파는 원유는 거기서부터 훨씬 더 배를 타고 오래 길게 와야 되거든요. 그러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 오는 또 가격은 또 아시아에 오는 가격은 또 틀려요. 이쪽 다른 나라에 파는 거하고. 그래서 그런데 이 한국, 중국, 일본, 인도 등이 아시아로 태워가지고 오는 거를 이번에 여기만 따로 또 인상을 했습니다. 여기서라도 비싸게 받아야겠다는 거죠. 괜히 또 우리만 여기서 피해를 보는 겁니다. 예. 우리는 그러면 우리도 뭐 러시아나 중남미 등에서 싸게 파니까 거기 거 사오면 안 되나? 거기 건 싸긴 한데 거기 게 우리나라 오면 운송비가 거기는 더 비싸요. 그래서 결국은 쌤쌤입니다. 쉽지가 않다 이거예요. 아유 참 힘드네요. 예. 결국 지금 사우디는 유가가 배럴당 90에서 100달러 선으로 다시 올라가길 바라겠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맘대로 올리면 또 바로 아이고 비싸서 안 되겠네 하고 안 사면서 경기 침체와 수요가 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맘대로 가격을 막 올릴 수도 없어요. 잘 조절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우디도 지금 답답하다 이겁니다. 근데 그 와중에 이제 공매도 세력이 어마어마하게 붙어가지고 절대 유가가 못 오르게 계속 헤쳐먹고 있죠. 이렇게 여기서부터 보시면 막 미국이 어떻게 부추기기도 했고 중국이 리오프닝 때문에 못 살아난다 하면서 자꾸 떨어진다 공매도 하니까 사우디 장관이 직접 나와서 야 우리 여차하면 배짜라고 올릴 수도 있으니까 니네 장난치지 마 하면서 대놓고 경고를 했죠. 지금 사우디가 굉장히 속이 짜다는 증거입니다. 예. 그래서 결국 바로 며칠 전에 있던 오펙의 오펙 플러스 회의장에서 결국은 이런 미국의 어떤 작전 때문에 개판이 나게 됩니다. 제가 아까 그 뭐 노래방 끝나고 그 다음날 저기 동호회 네이버 밴드 동호회에서 아주 그냥 동호회가 그냥 다 뒤집어진 것처럼 결국은 치고받고 싸우게 된 네이버 밴드 동호회 바로 파토난 오펙 플러스 회의장의 모습입니다. 언제는 결국 믿을 건 우리 낙타족들밖에 없다. 우리가 진정한 형제다 하더니요. 이번에 말 많던 6월 정례 회의가 어떻게 됐나 봅시다. 6월, 4월하고 5월 이틀간 있었는데요. 여기 리더가 사우디아라비아인데 얘네들이 7월 한 달간 추가로 자기네들 니네가 안 하면 우리라도 하겠다. 사우디 혼자서라도 7월 한 달간 여름에 100만 배럴 더 감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못 참겠다 이거죠. 유가 올려놔야겠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7월만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상황 봐서 계속적으로 우리 더 감산할 수도 있어. 그러면서 공매도 세력 니들 장난치지마 하고 경고장을 날렸다 이겁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전쟁의 자금난 때문에 박리담회로 나가야 돼요. 박리담회. 그런데 사우디는 네옴시티 더 라인 건설 홍해 프로젝트 비전 2030 하려면 유가를 비싸게 팔아야 돼요. 그래서 서로 안에서 엄청나게 말싸움하고 막 하면서 싸우게 됐습니다. 이번 회의 때. 그런데 아까 중동의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에 있는 중동의 2인자지만 사우디 때문에 정말 속이 얹힌 게 많고 이제는 겉으로만 형제지 저놈 웬수요 하는 아랍에미레이트 역시 그동안 자기들도 여러가지 해야 되는데 자기들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는데 우리 좀 할당량 좀 늘려주세요 형님 진짜 저 그렇게 서운하게 할 겁니까 하고 이제 하니까 사우디도 이제 아씨 어쩔 수 없네 쟤네 좀 올려줘야겠네. 근데 전체 감산은 유지하기로 했으니까 두바이 아랍에미레이트 할당량을 올려주면 다른 나라에서 할당량을 그만큼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굴 줄이려고 했어요? 만만한 애들이 아프리카 회원국들이죠. 왜죠? 아프리카 회원국은 자원은 많이 있지만 그들이 그거 시추해가지고 뽑아가고 뭐 하는 건 하나 기술도 없고 할 돈도 없습니다. 그건 서방의 기업들이 나라가 와서 그걸 해줘야 돼요. 근데 그거를 하려면 자기들도 얼마 이상 더 증산하겠다라고 내놔야 그래요 하고 들어와서 그거를 해줄 거 아니에요. 뽑아줄 거 아니에요. 근데 사우디에서 더 줄여라 하는데 뭐 누가 그러면은 거기 와서 사업을 하겠어요. 아프리카 지금 굶어 죽으려고 하는데 와서 사업이라도 해줘야 되는데 아프리카는 또 어마어마하게 이제 거기서 아주 파토가 막 험악한 고성이 그 안에서 막 오고 갔다고 합니다. 심지어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고 그래요. 아프리카 회원국들이 거부하면서 개판이 된 거죠. 안에서 뭐 싸우고 난리가 난 겁니다. 실제 그러나요? 저는 이런
동호회 같은 거 뭐 이런 거 안 해봐서 예전에 그 아웃도어 저기 아웃도어 취미를 아주 오래 했을 때도 저는 혼자 독고다이로 다니고 친한 사람들 몇 명하고만 다녔지 이런 모임이나 밴드나 카페 같은 건 절대 안 했거든요. 근데 가끔 그런데 소식 들어보면 그 당시에는 이제 지금처럼 텐트 메이커들이 브랜드가 뭐 우리나라 코베아도 없던 시절이었으니까요. 그때부터 제가 시작을 했으니까 보면은 별 사건들이 다 일어나더라고요. 그 안에서. 예. 또 딴 얘기할 이상한 얘기죠. 오늘 모든 이런 잘못된 편견, 이 세상 알도 못하면서 이렇게 이런 저의 잘못된 이런 오만한 얘기들은 전부 무시하시고요. 사과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펙 플러스 이번 6월 회의가 파토가 났다. 오히려 그 안에서 내부 결속력이 완전히 뒤집어졌다. 예. 거센 반발에 직면했고 나이지리아 등 아프리카 회원국들이 몇 시간 동안 회의 안 해! 다 뛰쳐나갔고 그러면서 감산하자 했는데 니 말 안 들어 해가지고 러시아도 싫어 하니까 결국은 사우디가 그럼 나 혼자라도 할래 그런 식으로 지금 나온 거예요. 완전 개판됐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사우디는 이제 좋아시 뭐 니들 뭐 러시아도 못한다고 하고 뭐 이러니까 우리 혼자서라도 하겠어 지금 하면서 예. 이런 식으로 나는 거죠. 그런데 또 미국은 여기다가 오펙 플러스가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가격을 담합하고 있으면서 반독점을 하고 있다. 이것을 국제사회에 반독점법을 적용하는 그런 법안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그동안 사우디는 미국이 자기 형제니까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하고는 법망을 다 국제법을 피해가게 면책 특권을 줬는데 이제는 니들은 이제 우리 치맛자락에 있지 않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잘못된 가격 담합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묻겠다 하고는 반독점 위반 소송까지 걸라고 지금 법안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그러면서 이제 한쪽에서 이런 것들을 그러면서 슬슬 사우디한테 딜을 거는 거겠죠. 이런 걸 먹잇감으로 해서 어떤 딜을 걸겠습니까?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붙어먹지 마라 그거죠. 예. 지금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봅시다. 바이든 입장에서 어떠냐 이 예송이야. 이제 좀 세상이 생각대로 안 된다는 거 실감했냐? 우리 이제 이쯤에서 다시 한번 만나서 얘기해보자. 이제 좀 생각이 변했냐 하는 거죠. 이거 예전에 범죄와의 도시의 하정우 씨가 이분을 만나죠. 이렇게 에브리싱이 마음대로 되더냐 하면은 아직 빈살만은 자존심이 그러고 싶진 않죠. 하지만 돌아가는 꼴이 예전하고 틀리죠. 예전처럼 문전박대하는 게 아니라 그래 미국이 뭔 말하는지 일단 드러나 보자. 자기들도 급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만나게 된 겁니다. 다시 이번 주말에 뭔 일이 있었는지 이 모든 내용을 다 우리가 알고 나서 돌아와 보죠. 그러면은 사우디야 내가 잘못했다 하면서 미국이 패배 유가 안 올라가게 좀 우리 좀 도와다오 하고 이 전쟁에서 외교 전쟁에서 사우디가 이긴 걸까요? 이거 아무것도 모르는 소리죠. 속된 말로 X도 모르는 소리입니다. 예. 실제는 뭡니까? 예. 이번에 블링컨 장관이 지금 사우디 실권자 무함마드하고 빈살만 왕자하고 직접 만났죠. 그러면서 그 안에 걸프국들 다른 산유국들도 다 모여갖고 만납니다. 이제 다시 그 중국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그러지 말고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붙어봤자 잘 될 것 같냐? 니들끼리 쌈만 나지? 그러면서 걔네들이 좋아하는 선물 좀 주고 유화책을 또 앞에다 내걸고 당근을 또 살살살살 돌리면서 그러지만 그 안에서 지금 내부 분열을 일으키고 중국, 러시아, 중동 국가의 그 내부적인 앞으로 브릭스를 중심으로 뭉칠 모임에서 중동 국가들은 브릭스 은행 체제에서 최고의 자금줄이 돼야 됩니다. 러시아는 돈 얼마 없어요. 예. 중국한테는 아주 제일 지금 미국과 대항해서 위안화 체제를 지금 공고히 세우기 위해서는 중동의 도움은 필수입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지금 중국을 회유하러 간 거죠. 언제 갔습니까? 바로 6월 초에 그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개판이 나고 파토가 내고 이 회의 안에 뛰쳐나가고 러시아는 우리는 우리 식대로 할 거야. 그 사우디가 화가 나서 나 혼자라도 감산할 거야 하면서 다 싸우고 인사도 안 하고 다 집으로 다 헤어졌죠. 뿔뿔이. 예. 그러면서 이제 중동 국가들끼리 모여서 야 이거 큰일 났어. 지금 완전 개판 됐어. 이거 분위기가 아이고 이거 이래갖고는 아무것도 안 돼 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미국이 전화해서 나 이번 달에 저기 며칠 뒤에 거기 갈 건데 니 좀 복잡하더라. 우리 만나서 좀 얘기를 해보자. 좀 해결책이 있을 것 같아. 딱 자리 잡아놓은 겁니다. 지금. 그래서 다시 딜을 걸러 가는 거죠. 어떤 딜이 나올지는 지금 이제 오늘 내일 사이에 하나씩 나오겠죠.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우디 빈살만이 제일 원하는 건 뭡니까? 니들 미국은 어차피 우리 떠날 거잖아. 그럼 우리는 앞으로 뭔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우리의 국방력이 문제가 되는데 그 국방력은 니들이 안 해준다는데 중국하고 러시아가 해줄 수밖에 없단 말이야. 최소한 우리는 핵이라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겠어. 그래야 아무도 안 건들지. 국방력 아무리 많이 갖고 탱크 많이 갖고 있어봤자 뭐해. 거기 전쟁 나면 우크라이나 봐. 핵만 있으면 못 덤비는데. 그래서 어떻게든 그 핵을 주겠다고 한 애들이 바로 중국하고 러시아였거든요. 예. 그걸 알고 있습니다. 미국도. 그런데 미국은 국제적인 그런 대의 명분 속에서 다른 나라의 핵을 줄 수는 없습니다. 아시죠? 예. 그걸 어떻게 지금 합의를 볼까요? 그게 가장 큰 논쟁거리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사우디의 요구를 들어주려면 핵 확산 방지 원칙을 깨야 됩니다. 이 와중에 또 우리나라가 또 툭하면 이제 만만한 게 우리나라야. 우리나라는 저기 사우디에 원전 수출하기로 했죠. 그런데 이 토니 블링컨이 바로 어제 그제 얘기를 하기 전에 미리 또 얘기를 살짝 사우디 쪽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흘립니다. 국제사회. 뭐냐. 만약에 이번에 미국이 와서 우리가 핵무기도 가질 수 있는 그런 우라늄 농축을 미국이 사우디한테 허락을 해준다면은 그때는 우리가 우리나라에 짓기로 한 사우디에 짓기로 한 원전 건설 한국한테 수주하겠다. 주겠다.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도 역시 와서 야 딴 건 다 돼도 그건 안 돼. 절대 안 돼 하면은 어떻게 하겠다? 그럼 우리는 중국하고 러시아 애들 불러가지고 우리나라에 원전 만들려고 할 거야. 아니 왜 우리한테 그래요? 우리가 뭔 상관이 있다고 지금. 답답하죠. 그 얘기군요. 그래서 미국이 어떻게 하냐. 이런 사우디의 핵 문제를 달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란 문제를 함께 풀어야 됩니다. 요걸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우디가 그렇게 핵을 가지려고 왜 그렇게 가지려고 하는데 딴 나라들이 물어보면 뭐라고 구실을 대냐면요. 이란 봐라. 이란하고 사우디하고 요새 와서 잠깐 화해는 했지만 옛날부터 두 나라가 순위파 맹주, 시아파 맹주로서 서로 어떤 균형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란은 저렇게 국방력이 어마어마하다 아시죠? 거기 뭐 지금 뭐 대단하잖아요. 미국한테 막 개기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솔직히 그동안 미국이 국방력 다 대줬는데 미국이 계속 철수하고 있는데 우리 어떡하냐. 그럼 저 이란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란하고 똑같은 핵무기는 하나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안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이해하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바로 어제 나온 뉴스인데요. 그동안 이란을 경제 제재했죠. 이란은 왜 경제 제재했습니까? 핵 농축을 우라늄 농축을 발전소에서 해가지고 그걸로 핵무기를 안 만들어야 되는데 계속 핵 농축을 우라늄 농축을 요새 해가지고 핵무기를 만들기 직전입니다. 이미 만들었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것 때문에 경제 제재를 해갖고 굶어 죽이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 제재를 엊그저께 바로 가자마자 우리나라도 지금 이란에 돈 줘야 되는 거 있는데 야 쟤네들 경제 제재하게 돈 아무것도 주지 말아서 안 주고 우리나라에 묶인 돈이 있기도 하죠. 그런 돈이 사방에 많은데 이라크 쪽에 있는 자금을 그거 좀 풀어갖고 이란 좀 줘 급하니까 하고 미국이 가자마자 이거 하나 살짝 풀어줍니다. 이란을 달래는 거죠. 왜 달래는 거죠? 니들 지금까지 조금 먹고 살게 이제 우리가 해줄 수도 있으니까 핵무기 개발 안 하겠다고 다시 한번 핵 협정 핵 억제 합의를 다시 한번 들어와라. 그거죠. 그렇게 하면은 굳이 사우디가 우리도 핵을 가져야 돼 하고 주장할 명분이 없어지니까 그런 식으로 좀 조정을 해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왜 이란은 여기 이렇게 핵협정 합의를 탈퇴를 해가지고 갑자기 농축을 해서 핵무기를 막 만들려고 할까요? 핵협정 합의를 탈퇴한 건 이란이 먼저 한 게 아니죠. 트럼프가 먼저 했습니다. 트럼프가 자국의 이익이 최선인데 괜히 중동에서 하게 뭐 평화를 지키겠다고 하면서 우리 이익은 못 챙기고 우리 돈만 나가고 그런다 하면서 다 빼고 핵협정 합의고 뭐 지랄이고 니들끼리 알아서 해. 왜 딴 나라 저기 핵 가지고 뭐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신경을 써야 돼 하면서 먼저 핵협정을 파기하고 깨고 나온 게 트럼프입니다. 대단하신 양반이에요. 트러블 메이커죠. 국제사회에서. 그래서 이란이 저렇게 핵협정을 합의를 탈퇴를 하고 맘대로 해라 하면 우리도 할 거 없지. 이란이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란도 좋아. 그러면 이제 우리도 그런 식으로 한다 이거지. 우리도 그런 경제 제재를 받으면서까지 뭐 지킬 건 없지. 우리도 하고 싶은 대로 하겠어 하고 강경하게 나왔던 우라늄 농축을 하고 중동에 지금 핵무기가 다시 배치가 되기 시작한 거죠. 예. 이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사우디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사에 어제까지 일어나고 있는 국제 정세의 새로운 변화입니다. 이렇게 국제 정세 제가 얘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미국이 중국을 기축통합 패권 싸움에서 무릎 꿇히기 위해서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나라 경제까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앞으로 국제 정세는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끌고 갈 거니까 전체 경제도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아무리 수면 위로 올라오려고 해도 밑에서 발목을 잡고 끌고 내려가는 길은 당분간은 계속 되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파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세상 돌아가는 판을 자꾸 더 들춰보는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록이 잠깐 있는데 요거는 읽어보실 분들만 읽으시고요. 뭐 가끔 기사 보면은 이번에 미국이 뭐 역대 무역 적자가 최고로 많이 났다. 악소리 난다. 미국 너무 힘들다. 그래서 결국은 제일 교역을 많이 하는 중국하고 해빙할 건가, 화해를 할 건가. 기사, 말도 안 되는 기사고요. 연예인 걱정하는 것만큼이나 불필요한 걱정이 미국 걱정이고요. 미국이 기축통화라는 건 무역 적자가 나야 그만큼 미국 달러화의 영향력이 많아지고 전 세계가 달러를 더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적자를 봐도 미국이 버티는 건 뭡니까? 근본위제를 벗어버렸고 지금 신용 불안화폐로서 부채 한도만 그때그때 계속 올리면 돼요. 적자 나면서. 그러죠? 그렇게만 하면 전 세계의 기축통화국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그런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브릭스 안에서 위안화를 남미에 빌려주고 뭘 하고 자꾸 퍼지게 해봤자 그 나라의 무역 적자가 심해지면 중국은 망합니다. 미국은 무역 적자가 아무리 많아서 부채, 재정 부채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도 이번같이 전 세계에 쇼를 보여주면서 부채 한도 협상은 제가 쇼라고 영상을 여러 번 만들었죠. 우리도 힘들어 간신히 미국 살아났어 하지만 웃는 거죠. 여러분들이 기축통화의 이제 제 영상이나 블로그를 오래 보신 분들은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셨죠. 세상에 이런 거짓말 이 마술 해리포터의 요술봉이 없죠. 이게 얼마나 지금 가지고 가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십몇 년 동안에 지금 장기적인 마스터 플랜이 사실은 계획되고 오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사우디가 이제 앞으로 브릭스 은행에 가입을 하더라도 어떻게 될지 봐야겠고요. 지금 왜냐하면 미국이 자꾸 사우디를 찌르면서 그 안에서 앞으로 8월 달에 나올 위안화를 공용화폐로 일단 쓰게 되면서 그 안에서 금이나 휘토류로 연관을 시켜가지고 사실상 슬슬 앞으로 근본위제로 옮겨가려고 하는 그 움직임을 안에서 서로 이제 네이버 밴드 동호회에서 서로 멱살 잡고 싸우게 만들려고 지금 일단 이번 주에 접근을 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되나 길게 봐야겠죠. 예. 사우디도 필요에 의해서 원래 그런 애들이기 때문에 양다리로 나갈 것 같습니다. 미국하고 중국 진영, 러시아 진영에 한 발씩 걸치고 그러면은 브릭스는 사람들 예상과 달리 지금 뭐 달러 패권 무너진다 8월 시작하면 끝장난다 뭐 다들 뭐 나와가지고 그 얘기하죠. 근데 사람들 예상과 달리 의외로 브릭스가 좀 데뷔전이 초라해질 수도 있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푸틴은 이 전쟁을 계속 길게 끌고 가려면 아무리 싸게 팔아서 힘들더라도 어디 팔 데는 있어야 되죠. 근데 팔 데는 계속 있습니다. 어디죠? 아시아.
지금 역대로 기후재앙으로 지금 5월, 4월 전 세계 불바다 되는 거 아시죠? 요새 보면 제가 작년에 그 기후재앙은 이제 2050년 문제가 아니라 2030년 문제라고 영상 큰 거 만들었죠? 계속 그거 보신 분들 충격 좀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영상 작년에 아니라 금년에 만들었죠? 2차적으로. 예. 제 채널에서 뭐 찾아보시면 나오죠. 이거 2개월 전에 피해갈 수 없는 기후재앙이라고 특집으로 만든 거 있습니다. 한번 쭉 보시면 지금 전 세계 기후가 아주 충격일 겁니다. 그리고 그때 우려했던 게 지금 금년에 더 심해지잖아요. 역대로 4월, 5월 지금 이런 적이 없죠? 거의 100년 만이죠? 전 세계가 난리가 났고 지금 이미 더위가요. 화산만 해도 지금 요새 뉴스 보십시오. 저기 필리핀에서 하나 터지고 인도네시아에서 터지고 하와이에서 터졌죠 지금? 불과 뭐 1, 2주일 사이에 사방에서 지금 빵빵 터집니다. 지진도 벌써 상반기에 우리나라에 몇 개가 났어요. 충청도하고 얼마 전에 또 저기 동해안에서도 계속 나고. 지금 문제가 심각하죠. 그냥 폭염 때문에 아시아의 폭염 때문에 지금 아시아에서 에너지를 에어컨 돌리고 뭐 하고 해야 되니까요. 어마어마하게 쓸 수밖에 없고 미국 눈치를 보느라고 못 샀지만 이제는 더 쪄죽게 생겼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제일 싼 러시아를 뭐 어쩌라고 하고 전부 다 더 엄청나게 지금 사기 시작했습니다. 석탄 같은 거 특히 안 사던 거를 지난해에 비해서 막 30%씩 더 사고 있어요. 아시아 국가들이. 그러니까 푸틴도 그렇게 당장 굶어 죽을 정도는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기후재앙인데요. 힘 좀 있다는 나라들이 전부 지들 밥그릇만 따지면서 싸우는 동안에 지구재앙은 점점 더 속절없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기후, 그리고 앞으로 식량, 본질적인 생존의 문제입니다. 지구 자체는 이미 이 썩을 인류를 어느 정도 청소를 해야겠다고 스스로 항암 치료에 이미 들어간 것 같고요.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우리가 적응하면서 살아야 할지 고민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여기까지 또 길지만 재밌는 사람만 재밌는 이상한 방송, 특별한 방송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행복하세요.